안녕하세요. 저기 효사랑 다니니까 이재한입니다. 그 닥터 지토스 닉네임 쓰고 있고요. 제가 뭐 더 잘 알고 비타민 K에 대해서 더 잘 알고 뭐 박식해서 이 주제를 강연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이 그 학술 모임 처음 하면서 어떤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할까 했을 적에 비타민 K에 대해서 그 작년에 하박사님 굉장히 공을 많이 들였잖아요. 우리 잘 모르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아직 비타민 K가 발매도 안 됐기 때문에 나오고 있지도 않기 때문에 별로 관심도 없었는데 하박사님이 이거 자꾸 국내에서 이렇게 발매하려고 노력도 많이 하고 강의 메일도 많이 보내주시고 그다음에 논문도 5개 정도 보내드렸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한번 이번 학술대에서 그 주제로 한번 삼았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 발표할 사람 누가 할까 하다가 그냥 제가 엮인 것 같습니다. 비타민 C하고 비타민 K3에 대해서 간단하게 그 하박사님한테 받은 메일 5개를 리뷰하는 형식으로 발표를 할게요. 오늘 일요일인데요. 그 뭐 하세요 집에서들? 저는 그 취미가 이렇게 그 일요일만 되면 이렇게 고수부지 나가가지고 취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밀짚 모자 쓰고 있으니까 꼭 논내기 하는 것 같죠? 비행기 날리고 오는 거예요. 네. 저기 그 공군 그 군의관도 오셨는데 저도 공군 나왔거든요. 그때부터 관심을 가져가지고요. 비행기를 날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비행기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작년에 이게 서울 에어쇼였거든요. 성남에서 했던 거. 이런 거 있으면 아들놈 데리고 가가지고 안 가겠다는 거 막 꼭지로 끌고 가는 건데. 그래서 그 가까이서 들으면 막 제트기 날아다닐 때 굉장히 무섭거든요. 그러니까 아들놈은 겁이 많아가지고 안 가려고 해요. 꼭지로 끌고 가는 그런 장면이고요. 영화도 비행기에 대한 영화가 나오면 꼭 봅니다. 이거 청년이라고요. 그 여자 그 우리나라 여류 최초 비행사 박경원의 그 일대기를 다룬 영화인데요. 그 이 여자 아시죠? 잘 모르나요? 예, 이 여자 이렇게 보면 잘 아시겠죠? 이쁘죠? 예, 이런데요. 이렇게 됐습니다, 그죠? 저기 그 왜 이 사진을 꺼냈냐 그러면은요. 이분이 죽을 때까지 비타민 C를 모르고 죽었어요. 이상한 것만 하고 죽었어요. 근데 제 생각에 지금 와서 생각하는 게 이 양반이 비타민 C를 알고 치료를 했다면 지금도 연기 활동을 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 저희가 보통 환자분들이 오면 거의 대부분 발병일이 한 2년에서 5년 그런 분들이 많이 와요. 그리고 사실 터미널 돼가지고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안 돼서 오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요. 일단 지난주에 환자가 한 분 오셨는데 발병 언제 하셨어요? 그랬더니 3일 전에 확인했어요. 담당이에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아니 그럼 치료는 뭘 하세요? 그러니까 아직 치료 결정되고 되지도 않았고 주수도 결정된 거 아니다라고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그랬더니 요즘 비타민 C는 항암 환자들은 기본 아니에요? 오히려 저한테 반문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열심히 해가지고 학술 활동 더 많이 하고 그러면은 아마 비타민C 혜택을 받는 더 많은 환자분들이 생길 것 같아서요. 그런 의미에서 이 슬라이드를 준비해봤고요. 이제 정식으로 비타민 K에 대해서 들어가겠습니다. 울리죠? 그 하박사님이 보내준 메일이 5개가 있어요. 논문이 5개가 있어요. 근데 비타민 K, 순수 비타민 K에 대한 논문은 하나고요. 그 다음에 비타민 C와 K3 병행 치료가 4개거든요. 일단은 우리가 비타민 K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되기 때문에요. 그 비타민 K 리뷰 저널을 먼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한 실험 논문 110개 정도를 리뷰를 해가지고 결론을 도출한 논문이거든요. 이게 2003년도에 나온 논문입니다. 이게 참 내용이 좋아서요. 비타민 K의 교과서처럼 써도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일단 비타민 K의 종류를 먼저 알아봐야 되는데 비타민 K는 종류가 K1, K2, K3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발매가 되고 있는 비타민 K는 K1입니다. 필로키논이고요. 주사도 하나 나와 있고 먹는 약으로는 한 7가지 정도 나와 있더라고요. 이게 혈액응고 필수인자로 1939년에 발견돼가지고 그때부터 치료에 응용이 됐고요. 이거 필로키논은 식물에서 추출한 겁니다. 이게 이제 메나키논 K2인데요. 이건 아직 우리나라에 발매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건 동물이나 박테리아에서 배양돼서 나온 거고요. 그 다음 나오는 게 메나디온, 합성 비타민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항암에 쓰는 거는 주로 이 합성 비타민 메나디온입니다. 근데 여기서 왜 어떤 구조적인 차이가 있냐면 이 메나디온은 여기 보면 CH3 하나 붙어 있고 여기에 사이트가 하나가 없습니다. 여기 구조가 없는데요. 그 앞에 거는 먼저 봐볼게요. 여기 보면 여기가 CH3가 붙어 있고 여기에 사슬 구조로 길게 6개 정도 쭉 연결되어 있습니다. 요거를 아릴레이션 사이트가 된다고 그러거든요. 그다음에 K1에도 보면 CH3가 있고 쭉 길게 사슬 구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K1하고 K2는 이 사슬 구조가 붙어 있고 K3는 이 사슬 구조가 없습니다. 이 구조적인 차이 때문에 항암 능력에 차이가 생긴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K3는 항암 효과가 K1과 K2에 비해서 한 100배 이상 더 강하다는 그런 논문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 박사님이 공을 들이고 있는 거는 K3를 국내에서 발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공을 들이는 것 같습니다. 비타민 K의 항암 원리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볼게요. 그 산화 모델하고 비산화 모델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고요. 산화 모델은 그 리독스 사이클링에 의한 옥시데이티브 스트레스, 바로 세포를 사멸하는 과정이고요. 그 다음에 다이렉트 아릴레이션, 아까 제가 얼핏 얘기 드렸던 아릴레이션 사이트를 통해서 사멸하는 방법이고요. 비산화 모델은 요거 보면 효소 단계에 영향을 주는 방법이 있고요. 유전자 단백질에 작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방법은 비타민 K에만 있는 게 아니고요. 비타민 C나 다른 항암제들도 다 이런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산화 모델에서 옥시데이티브 모델을 보겠는데요. 여기 키론에서 전자를 얻으면서 환원된 비타민 K가 됩니다. 그리고 산소를 얻고 산소를 얻으면서 산화된 비타민 K가 되는데요. 이 산화하는 반응에 의해서 활성산소가 많이 형성이 됩니다. 하이드록시디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겨되고 그 산화 스트레스가 바로 세포를 공격해서 세포 사멸을 유발한다고 합니다. 다이렉트 아릴레이션인데요. 이거는 아까 그 구조적인 차이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쪽에 C올기라 그러면 SH기거든요. 그 SH기가 글루타치온에 있습니다. 그럼 글루타치온이 어제 그 화학 교수님 그 발표할 때 글루타치온 구조가 나왔는데 거기 SH기가 있었거든요. 그 SH기가 비어있는 그 자리에 붙어버립니다. 붙어버리면서 세포 내 글루타치온이 급속한 고갈이 발생해서 세포 독성이 발생한다는 건데요. 글루타치온이 가지는 게 세포 생존을 늘리는 작용을 하잖아요. 고갈돼 버리면은 그것 때문에 세포 생존이 이루어지기 힘들다고 얘기를 합니다. 옥시데이티브 모델하고 아릴레이션이 K3에서만 나타나는 이유는 K3의 구조가 K1과 K2에 비해서 전자를 잃기 쉬운 구조, 아까 거기에 차이가 나는 그 구조 차이 때문에 발생한다고 얘기하고요. 비산화 모델은 모든 K에서 다 나타나는 방식입니다. 효소 단계를 먼저 보면은 여기 보면 G1 페이스, S 페이스, G2 페이스, M 페이스 이렇게 셀 사이클이 있고 여기에 관여하는 여러 가지 효소들이 있습니다. 이 효소 단백질들을 조절해서 세포 사멸을 유도하는 게 비산화 모델에서 효소 단계가 되겠습니다. 특히 비타민 K1은 G1 페이스에 있는 효소 단계를 많이 관여한다고 합니다. 비산화 모델에서 두 번째는 유전자 단백질인데요. MIC, FOS, JUM, RAS 이런 계통의 트랜스크립션 팩터를 조절해서 세포를 역시 사멸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그 실험 논문들을 바탕으로 비타민 K3의 항암 연구를 결론을 냈더니 방사선 치료와 병행을 해서 기관지암 환자를 통한 연구에서 생존 기간을 의미 있게 증가시키더라. 그 다음에 항암제 치료와 병행을 했더니 항암제와 시너지 효과로 세포 독성을 증가시키거나 항암제 용량을 줄여서 항암 부작용을 줄이고도 같은 효과를 볼 수 있더라. 그리고 비타민 C와의 병행 치료도 효과가 좋더라,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전통적인 항암 치료 없이 비타민 C와 K3에 의한 시험에서도 의미 있는 항암 효과가 증명이 되었는데, 특히 비타민 C와 K3의 비율을 100대 1로 할 때 세포 독성이 훨씬 강해지고 암 억제 능력이 증가되더라. 어떤 논문에서는 단독 투여보다 50배까지 항암 능력이 증가되더라 하는 그런 논문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때 이제 비타민 C와 K3의 병행 치료에 의한 세포 사멸은 아포프토시스나 네크로시스에 의한다기보다는 오토스키지즈 요 방법에 의해서 이루어지더라,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에서는 요거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강조를 할게요. 두 번째 논문인데요. 비타민 C와 K3의 항암 치료 적용에 대한 2002년도 논문입니다. 이 논문들이 주로 보면 의사들이 쓰는 임상 논문들이 아니고요. 실험실 논문이 많습니다. 생물학자들이나 생화학자들이 하는 논문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조금 생소한 텀이 많더라고요. 제가 이거를 한 6번을 읽었는데도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아서 이거를 또 제 친구한테 가가지고 물어봐가지고 이제 아는 게 많거든요. 그때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너는 세포 사멸 형태를 이해를 못하니까 이 논문을 이해를 못한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그거를 여러분들도 읽으실 적에, 논문을 읽으실 적에 이거를 알고 있으면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잘 기억하면은 우리가 생물 시간에 다 배웠던 것들이기 때문에 잘 기억이 나실 건데요. 여기 네크로시스, 아포프토시스, 이게 거의 대표적인 세포 사멸 형태거든요. 네크로시스라는 것은 방사선 독성 화합물 열 중에 외부 자극에 의해서 생기는 세포의 죽음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그 세포 K1, 비타민 K의 세포 사멸 방식에서는 4다 모델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포프토시스는 미리 계획된 세포의 죽음으로 유전 인자와 효소가 관여한다. 그러니까 비산화 모델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요거 대부분은 요거 가지고 다 설명을 하는데 비타민 C와 K3를 가지고 실험을 했더니 조금 다른 형태의 세포 사멸 형태가 생기더라. 그거를 의학 단어의 사전집에 없습니다. 오토스키즈라는 용어를 새로 만들어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세포막 손상이 생기고 소기관과 세포 형질이 없어지는 새로운 세포 죽음 과정으로 비타민 C와 K3에 의해서 생기더라. 그런 세포 사멸 단계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일단 먼저 제일 많이 나오는 아포프토시스하고 네크로시스의 비교인데요. 이 세포가 있으면 ATP를 쓰느냐 안 쓰느냐에 따라서 아포프토시스냐 네크로시스냐 그게 조금 차이가 생깁니다. 현미경적 비교인데요. 아포프토시스는 세포막에 손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포 안에서 세포 죽음이 결정되는 형태이기 때문에요. 네크로시스는 보면 여기저기 세포막이 터져나간 게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바깥에서 이거를 공격해가지고 세포를 공격해서 사멸이 이루어지는 단계이니까요. 이거는 오토스키즈 방법인데요. 정상적인 세포에서 여기 보면은 세포질이 목이 쫄리는 것처럼 잘려나가면서 이게 터져 나가버립니다. 그래서 핵만 남고 그 주변에 얇은 세포질이 둘러싸는 이런 형태의 세포 사멸이 오토스키즈 방법이라고 합니다. 비유를 하자면요. 아포프토시스는 독살입니다. 그리고 네크로시스 같은 경우는 그 몽둥이로 두들겨서 이렇게 죽이는 그런 양상이 될 것 같고요. 오토스키즈는 목을 졸라서 죽이는 그런 단계 같습니다. 아포프토시스와 네크로시스 비교인데요. 차이의 형태가 수축이 되느냐 안 되느냐, 세포 형태가 수축이 되느냐 안 되느냐, DNA 프래그멘테이션이 규칙적이냐 비규칙적이냐, ATP를 쓰느냐 안 쓰느냐, 캐스파제가 활성화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것들이 큰 차이점 같습니다. 그리고 이 논문을 이해하기 전에 또 알아야 될 게 모든 항암 치료는 셀 사이클을 인발부를 합니다. 그래서 셀 사이클의 그거를 과정을 알고 있어야지 우리가 이해를 하기가 쉽습니다. 셀 사이클 조절과 항암 치료의 관계인데요. 암 세포는 우리 보통 세포는 셀 사이클을 반복을 하는데 사실 무한 리필에서 무한적으로 이렇게 리필되는 건 아니고요. 셀 사이클이 보통 20회에서 80회 정도에서 끝을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암세포 같은 경우는 암 억제 유전자 P53의 돌연변이하고 세포 사멸을 억제하는 BCL2의 과잉 발현에 의해서 정상적인 세포 사멸을 방해를 받습니다. 근데 그럼 비타민 C하고 K3는 어떤 식으로 거기에 대항하느냐면 디독스 사이클에 의해서 산화 스테레스를 만들어가지고 세포 주기의 진행을 정상적으로 자극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죽을 수 있도록 자극을 해서 아포프토시스를 유발하고 산화제 용량에 비례해서 직접적으로 때려가지고요 네크로시스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부분의 암 환자분들은 DNA제가 인액티베이션 됩니다. DNA제라는 거는 DNA의 그 수리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무한 반복되지 않도록 수리를 해줘가지고 세포가 정상적으로 사멸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 DNA제를 리액티베이션 시키면은 세포 사멸이 다시 원상복구 된다는 얘기죠. 비타민 K3는 알카라인 DNA제를 재활성화시키고요. 비타민 C는 애시드 DNA제의 재활성에 관여를 합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세포 사멸을 유도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한 장의 그림으로 그린 건데요. 여기 보면 비타민 C 산화하는 반응이 있고요. 이게 비타민 K거든요. 이건 메나디온입니다. 그래서 이게 산화하는 반응을 하고 산화 스트레스가 생기고 DNA제 액티베이션이 생기고 그래서 네크로시스, 아포프토시스, 오토스키지스 이런 세포 사멸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이제부터는 그 실험 자료를 가지고 몇 가지 그 비타민 C와 K3의 항암 능력을 보여주는 실험 결과 데이터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비타민 C하고 K3를 동시에 투여했더니 암세포 성장이 얼마나 억제되느냐 요거인데요. 그 치료를 안 하고 아니면 비타민 C만을 쓰고 비타민 K3만을 쓰고 요걸 가지고 세포가 얼마나 생존 능력이 우수한가 요걸 비교한 건데요. 보통 요 세 가지들은 거의 대부분 20일 안에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 실험쥐들이요. 그 간암 세포를 이식한 쥐들인데요. 근데 비타민 C와 K3를 같이 병행을 했더니 이렇게 세포 사멸이 죽는 것들이 조금 덜 죽고 더 오래 생존을 했습니다. 이게 수치상으로는 평균 생존 기간이 15.8일로 대조군에 비해서 45.8일 정도의 8%의 생존 기간 증가가 있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이거는 비타민 C하고 K3를 그 항암 치료와 병행했을 때 논문인데요. 이거는 사이클로포스파마이드 항암제에 비교해서 나타난 겁니다. 이거는 그냥 한 단계로 다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대조군들이고요. 이게 이제 항암제와 비타민 C하고 K3를 같이 병행한 겁니다. 이때 대조군에 비해서는 59.9%의 생존 기간 증가가 있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나오지는 않는데 내성이 생긴 온코빈으로 시험한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내성이 생겨서 치료가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비타민 C와 K3를 주었더니 병행 치료로 평균 생존 기간이 대조군에 비해서 97.3%의 생존 기간 증가가 있었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또 여기에 없는데 폐암의 전이 비교 실험에서도 비타민 병행 치료로 대조군의 42% 전이에 비해서 24%만 전이 되는 의미 있는 결과를 가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이도 줄이고 항암제 내성도 무마시키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는 거죠. 요거는 저희가 하고 있는 비타민 C하고 거의 유사한 정도의 결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비타민 C도 우리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쓰고 있는데 왜 여기 보면 비타민 C만 썼더니 그런 효과가 안 나타나느냐? 그건 조금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요거는 이제 또 방사선 치료와 병행한 그건데요. 지금은 그 치료를 안 한 분입니다. 방사선 치료를 했습니다. 20적을 했더니 의미 있게 이거는 튜머 볼륨을 가지고 이제 측정을 했는데요. 의미 있게 효과가 있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비타민 C하고 K3만 가지고 측정을 한 건데요. 그랬더니 치료 안 한 것보다는 좋긴 한데 별로 효과가 방사능에 비해서는 약하죠. 세포 사멸 형태가 조금 항암 능력이 좀 떨어지죠. 근데 방사능하고 비타민 C, K3를 같이 했더니 방사능보다 훨씬 더 좋은 항암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지금부터는 이제 그 비타민 C와 K3의 그 항암 능력이 아니고요. 비타민 C와 K3가 어떤 기전으로 세포 사멸을 유도하느냐, 그 작용 기전을 이제 밝히는 쪽에 실험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LDH 리키지가 나오는데요. LDH 리키지는 우리가 네크로시스를 증명하는 몇 가지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뭐 ATP assay, NTT assay 몇 가지 네크로시스를 구분하는 게 있는데 다른 실험에서는 ATP나 NTT에서는 별로 기대할 만한 결과가 안 나왔나 봐요. 그래서 보통 비타민 C하고 K3를 가지고 항암 효과를 보는 쪽은 주로 LDH 리키지를 가지고 검사를 많이 했습니다. 자, 환원됩니다. 그러니까 과산화 수술을 물과 산소로 바꿔주는 환원제인데 그걸로 투여했더니 어떤 변화가 생겼느냐. 자, 일단은 치료를 안 한
분에다가 네크로시스가 얼마나 유발됐냐면 비타민 C와 K3를 가지고 항암 능력이 이만큼 증명이 됐습니다. 요거는 만성백혈병, 급성백혈병, 간암 세포거든요. 예, 그렇게 증명이 됐는데 카타라를 투여했더니 그 항암 능력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비타민 C와 K3에. 결국 요 얘기는 뭐냐면 비타민 C와 K3가 가지는 항암 능력은 ROS에 의한 기전이다. 그래서 산화 스트레스를 다이렉트로 줘서 생기는 기전이다. 이렇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아까 그게 환원제이기 때문에 몇 가지 항산화제가 주면 어떤 효과를 일으킬까를 봤습니다. 여기에 보면 데스페랄이 있고 파마락이 있고 마니톨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항산화제들인데요. 데스페랄은 아이어 킬레이팅 에이전트입니다. 우리가 철이 강력한 산화제이기 때문에 그 반대 개념인 아이어 킬레이팅 에이전트인 데스페랄을 주면 어떤 효과가 생길까 검사를 해봤더니 별 효과가 없었습니다. 비타민 C, K3의 항암 효과를 막지도 오히려 증가시키지도 별로 않았습니다. 자, 두 번째 파마락,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강력한 항산화제입니다. 요거를 같이 투여를 했더니 비타민 C와 K3의 항암 능력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런 대목에서 역시 우리가 지금 비타민 C IVC 하는 날은 파마락을 같이 쓰지 마세요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거가 생기는 거죠. 비타민 C하고 K3를 쓸 때도 하루 정도의 그 인터벌을 둬야 되겠다. 이게 하루가 될지 2시간이 될지 그거는 우리 학회가 조금 더 활성화되면 연구를 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여기에서는 그 2시간 정도를만 띄워도 된다는 식으로 나온 논문들이 많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마니톨인데요. 마니톨은 우리가 보통 의사분들이 알고 있는 거는 상투성 이뇨제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급성 내부종이 생겼을 때 보통 그 신경외과에서 쓰는 그 마니톨 생각하실 텐데요. 실제로 여기에 마니톨은 유명한 한환제입니다. 항산화제입니다. 그래서 화장품 업계에서나 아니면 필러 제제, 우리 그 보톡스 필러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 화장품 제제를 만들 적에 그 유효기간을 증가시키는 그 가장 좋은 항산화제가 마니톨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보통 화장품 업계에서는 유효기간 증가시키는 목적으로 많이 쓰고 있는데요. 그래서 실험에는 거의 대부분 마니톨이 들어간답니다. 이 항산화 실험에서는. 그래서 마니톨을 투여를 해봤는데 역시 효과는 없었습니다. 데스페랄이나 마니톨이나 가장 우리가 병행 치료 안 되는 부분들은 낙이 해당이 되겠다 생각됩니다. 요거는 그 세포 독성에 어떤 기전을 가지냐 그 중에서 아릴레이션을 가지고 얘기했습니다. 아까 먼저 얘기했듯이 비타민 K3만 가지고 단독 투여할 적에는 아릴레이션이 중요한 기전이 됐는데 비타민 C와 K3를 같이 병행해줄 때는 별로 관계가 없다 하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DMNQ는 K3와 유사하지만 아릴레이션 사이트에 뭐 다른 게 OH가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릴레이션이 안 생기는 그런 물질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차이가 없기 때문에 비타민 C와 K3에서는 아릴레이션은 중요한 기전이 아니더라. 여기 이제 그 철에 대한 반응인데요. 그 철은 강력한 산화제이기 때문에 어떤 반응을 일으킬까 궁금을 했습니다. 했더니 카타나제와 비슷하게 철은 산화제고 카타나제는 환원제인데 효과는 똑같습니다. 비타민 C와 K3의 항암 능력을 똑같은 식으로 억제를 해버렸습니다. 요거에 대한 논문은 보면 어떤 식으로 결론을 내고 있냐면 철이 그 가산화수소와 반응해서 유리기를 세포막 밖에서 형성을 하고 그 세포막 밖에서 형성된 유동성 때문에 비타민이 세포 내로 들어가는 것이 억제되기 때문에 비타민 C와 K3가 항암 능력을 상실해 버린다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쨌거나 참 어렵습니다. 이게 우리가 생각했던 거하고 다 다른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실험을 안 해보면 이게 안 나오거든요. 아까 어제도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철분 제제는 항암 환자한테 줘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게 고민이 많이 생기거든요. 1시간을 띄워야 될지 이틀을 띄워야 될지 그런 부분이 많이 생기고 실제로 항암 환자분들이 보면 헤모글로빈, 헤마토크리틴 떨어져 있지만 페리틴이나 이런 다른 부분은 정상이거나 높은 분들이 많거든요. 그 이제 항암 주사 때문에 헤모글로빈이 깨지면서 생기는 철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반인들하고 똑같은 어떤 기준 가지고 빈혈 치료가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제가 여기 그 연대에 있는 그 온콜로지 선생님한테 메일을 보내봤습니다. 철을 써도 되느냐 안 되느냐. 근데 어제 얘기했다시피
종양내과, 혈액내과, 기타 암 환자를 보면 과를 분문하고 철분제가 필요하면 당연히 드려야지요. 뭐 이런 식으로 봐주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쓰십시오. 이런 식의 어떤 그 내용 답변이 왔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떤 제가 요구를 했던 거는 어떤 내셔널이라든지 어떤 인디케이션 이런 것들을 물었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나라 항암 하시는 선생님들이 조금 무관심한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분명히 금기사항에는요, 감염이나 종양으로 인한 철기피해성 균열에는 쓰지 말라고 돼 있습니다. 이거 모든 저기 철분제제가 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그 학회가 활성화돼서 어떤 우리 자체 나름대로의 어떤 인디케이션을 만들어서 우리가 같이 공유를 했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건 이제 카스파제 3인데요. 카스파제 3는 아포프토시스를 일으키는 효소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카스파제 3는 액티베이션이 안 되기 때문에 오토스키즈에 의한 유도되는 것 같지 아포프토시스는 아니더라. 이건 세포 사면 형태를 보는 실험입니다. 이거는 이런 그림이 자꾸 나올 텐데요. 이거는 그냥 보는 버릇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 플로로사이토메트리를 가지고 이런 도표가 나왔을 적에 아넥신 염색이 있고 PI 염색이 있습니다. 아넥신 염색 포지티브, PI 염색 포지티브. 그래서 주로 1, 4분면 쪽에 새카맣게 나올 때는 네크로시스를 증명하는 게 되고요. 아넥신 포지티브 나오고 PI가 네가티브. 그러니까 4, 4분면 정도가 껍게 점이 많이 바뀌면 이건 아포프토시스를 얘기를 합니다. 근데 비타민 C하고 K3를 쓴 군을 봤더니 여기 보면 오히려 2, 4분면이죠. 그러니까 아넥신은 네가티브, PI는 포지티브입니다. 이거는 네크로시스나 아포프토시스가 아닌 다른 세포 사면 형태인데 그게 아마 오토스키시스 방법이 아닐까 그렇게 증명하는 플로사이토메트리입니다. 이거는 그냥 넘어갈게요. 이것도 세포 사면 형태를 유도하는 것, 증명하는 건데 별 재미가 없습니다. 결론은요. 비타민 C하고 K3의 병행 치료는 숙주의 세포 독성에 의한 부작용 없이 항암 치료의 효과를 증가시키더라. 그리고 항암제의 레지스턴스, 저항력을 가진 암세포의 화학적 민감도를 증가시키더라. 그리고 방사선 치료의 효과도 증가시키더라. 전이를 줄이더라. 그래서 기본 항암 치료의 기본 프로토콜의 변화 없이 치료 추가에 따른 부작용의 증가도 없이 보조적인 항암 치료로 제한하는 바다 이런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그 2003년도에 나온 리뷰 저널인데요. 이거는 아까 두 번째 저널하고 저자가 거의 한 반수에서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재탕이에요. 그래서 내용도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물 실험 논문이 나오는데요. 그 결과는 아까 먼저 했던 거하고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그냥 쭉 넘어갈게요. 이것도 뭐 파마락 가지고 뭐 이렇게 실험하는 것도 그런 방법들인데 거의 같은 방법입니다. 염색 방법만 좀 다르게 해가지고 아포프토시스냐 뭐 네크로시스냐 이런 게 유발하는 그런 방법이고요. 그 결과도 거의 같습니다. 자, 근데 요건 하나 이제 두고 봐야 될 내용이 그 하박사님 보내준 그 논문 5개 중에 그 주사로 비타민 C와 K3를 주사로 투여해서 실험한 거는 유일하게 이게 주사로 투여한 겁니다. 나머지는 다 경구용이었거든요. 근데 요거 하나는 주사로 투여해서 좋은 결과를 얻었다. 이거 뭐 저기 그 암 종양 부피를 가지고 이제 검사를 실험한 건데 요거는 이제 주사로 했는데도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더라. 뭐 이런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요, 그 임상시험 논문 있습니다. 요거는 전통적 항암 치료에 실패한 전립선암 환자의 치료에 경구 아파트온을 12주 동안, 3개월 동안 사용한 오픈 라벨 방식으로 임상 1, 2, 3 치료를 수행한 임상 연구 논문인데, 이거 2008년도에 나온 논문인데요. 조금 보면, 다른 거하고 좀 틀리죠. 왜냐면, 임상 1, 2, 3, 임상 1, 2, 3은 주로 오픈 라벨 방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더블 블라인드 방식으로 검사를 수행합니다. 환자도 모르고 의사도 모르고. 근데 이제 그 오픈 라벨은 주로 이제 임상 3상 들어가서 이제 부작용을 검증할 때 보통 많이 하는 방법인데 왜 임상 1, 2, 3인데 벌써 오픈 라벨 방식을 하냐? 이게 이제 저희가 비타민 연구에 임상 연구의 한계가 이제 드러나는 부분인데요. 전통적 항암 치료에 실패한 전립선 환자의 치료, 그러니까 이런 특수한 상황이 여기에 맞물린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임상시험이 많이 늘어나야지 임상 케이스, 임상시험 뭐 이런 논문들이 많이 나와야지 저희가 환자들한테 떳떳하게 얘기를 할 수 있을 텐데 아직까지 이렇게 임상시험은 조금 부족한 그 부분이 이런 한계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이 도입 부분인데요. 여기서도 조금 리커먼드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정맥주사에 의한 고농도 비타민 K3의 투여에서는 약 30% 환자에서 민감성 반응이 보였다고 합니다. 어제 김줄 선생님도 얘기해 주셨지만 이게 독성이 좀 꽤 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우리나라에 발매도 잘 안 되고 있고 우리나라에 지금 만들어져 있는 비타민 K는 다 K1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유 때문에 여기 실험도 환자한테 투여할 적에는 요 이유 때문에 저기 주사로 이렇게 투여를 했을 적에는 부작용 여기 원문에 보면 헤마토로직 사이드 이펙트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정확하게는 어떤 헤마토로직 사이드 이펙트인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혈액학적인 어떤 부작용이 많이 생기고 독성이 생긴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발매돼 가지고 사용을 하게 될 적에도 이 부분은 철저하게 검증이 거친 다음에 환자한테 이렇게 투여가 돼야지 이것도 좀 우리가 학회에서 다뤄야 될 부분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비타민 C와 K3 비율이 100대 1대 비율일 때 세포 사멸과 암성장 어깨에 소극적인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각각 투여보다 50배까지 효과가 좋더라. 그래서 시험을 해봤습니다. 일단 환자들한테 이러한 실험을 한다고 해가지고 공문을 보내고 참가할 의사를 있는 사람을 뽑았는데 33명이 어플라이를 했습니다. 그 33명 중에서 여기에 만족하는 사람을 뽑았더니 17명 정도로 압축이 됐습니다. 2번 연속 PSA 수치가 상승한 17명의 전리선암 환자고요. 조직 생검으로 전리선암이 확진된 경우만 했고요. 그 다음에 항암 치료로 수술, 방사선, 호르몬 치료는 포함을 시켰는데 도색술 등의 항암제 치료는 제외를 시켰고요. 간이나 신장 기능은 그런대로 유지가 되는 환자들만 골랐습니다. 치료 방법은 아파톤이라고 하는 경구용 캡슐제입니다. 비타민 C를 500mg, 비타민 K3 5mg 함유된 캡슐인데요. 이걸 아침 기상 시 2캡슐 먹이고 그 후에는 매 2시간마다 하루에 6회 1캡슐 정도를 먹였습니다. 여기 매 2시간마다 이렇게 투여한 이유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K3 지용성 비타민인데도 불구하고 비타민 K의 방광기가 굉장히 짧습니다. 대략 한 2시간 정도거든요. 그래서 아마 2시간을 근거로 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루 총 10캡슐 정도의 비타민 C와 K3를 12주 동안 복용을 시켰습니다. 이 중에 15명 정도는 치료 연장을 원해서 한 24개월까지 됐고요. PSA는 계속적으로 추가로 측정되어졌습니다. 평가 방법은요, 치료 시작 전에 그리고 치료 시작하고 나서 6주 간격으로 2번 이렇게 해서 총 3번 PSA를 측정을 했고요. 그래서 그 3개 나온 거 가지고 PSAV를 구했습니다. 빌라스트 증가 속도죠. 그 다음에 더블링 타임, 그 2배 증가시 걸리는 시간을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변화 분석에서 PSAV, 그러니까 증가 속도는 감소를 하는 게, 그리고 더블링 타임은 증가하는 것이 성공적 치료 관점으로 치료 결과로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면 12주 동안의 임상시험 결과로 17명 중에 13명에서 만족한 결과가 얻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여러 명이 치료를 계속했고 14개월 후에 1명 정도가 사망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절대적인 PSA 수치 저하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되고요. 그리고 전리선암은 이렇게 환자분들이 확 빨리 나빠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거 실험 임상 데이터를 얻기 위한 실험을 할 적에도 일부러 전리선암을 택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이건 또 다른 결과인데요. 아우가 심톰 스코어라고, 이거는 전리선 증상 점수입니다. 소변 저류하고 통증에 대한 점수를 낸 건데요. 아우 심톰 스코어는 조금 좋아졌고요. 페인 스코어는 그다지 크게 좋아지는 건 없었습니다. 어쨌거나 결론으로 말기 전리선암 환자에서 아프튼 치료는 암 진행을 지연시키는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요게 끝인데요. 우리가 조금만 더 비타민 K3에서 조금 더 분발해서 우리나라에서 발매되고 또 우리가 좋은 결과를 얻으면서 치료를 시작하면 우리 암 환자들이 이런 거친 비바람을 뚫고
하늘을 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돼서 마지막 사진 골라봤습니다.